안녕하세요. 이도훈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카로 쓰는 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그래서 잘들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9번째 시간에 했던 거 뒷부분에 서사적 구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사적 구조 잠깐 하고 또 오늘 준비한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디카로 쓰는 걸 9번째 프린트물 보시면 뒷부분에 서사적 구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묘사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디카시는 사진이 있고 또 사진 외에 또 5줄의 시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사라는 부분이 이미 사진에서 많이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묘사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5줄이면 뭐 1줄이나 2줄 정도로 묘사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시에서 가장 요즘 핫한 주제가 오늘 소개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서사적 구조예요. 서사적 구조라는 거는 이제 서사라는 것이 역사인데, 그러니까 서사적 구조하면 문학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구조, 어떤 스토리가 소설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전개되는 과정을 서사적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 한 편에 어떤 서사적인 구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서사적 구조가 시에 있으면 아무래도 일반 독자가 시를 읽을 때는 감흥이 전달이 빨리 되고 관심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서사적 구조 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것도 보면 초등학교 수학은 그냥 수학이 아니라 요새 스토리텔링이라 그래가지고 또 학습법이 많이 바뀌었죠. 요새는 이런 서사적인 것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사적 구조라고 하면 이야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 구조니까 묘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도 우리 묘사를 하면서 써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적 구조가 디카시에 많이 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 사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가 있다. 잠자리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 잠자리가 어떻다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그 잠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 먼 곳에서 누구를 찾아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상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이나 작품이 확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서사적 구조가 오히려 디카시에서는 많이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시 히어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어로. 세상의 악행은 정의 근처에서 일어난다. 오후는 공터고 공터는 무슨 놀이를 하던 저녁으로 저문다. 비석 막대기 구슬을 머릿속에 잔뜩 담고 내 편을 기다리다 보면 소매자락 같은 골목에서 등장하는 히어로. 무쇠로 만들었다는 오른손. 폭풍우가 내리던 날 온 동네의 전기를 다 태우고 지금은 은하계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무용담을 듣다 보면 걱정은 그의 숲속에서 잠들곤 했다. 온종을 지루하고 공허한 헛발질. 시간 더미에서 남은 것을 골라내다 보면 빈곤해지는 머릿속. 내 것은 흩어지고 정돈되지 않은 산만한 이야기. 소중하다는 것은 왜 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혼동하는지. 우리가 없는 마을에서 당신은 소매자락 속에 숨어 있었음을 알았다. 당신의 무쇠 주먹이 돌아왔다면 지금쯤 남태평양 해저 괴물과 싸우고 있거나 시베리아 얼음산에 숨은 외계 로봇을 찾아다니거나 전장에서 난민을 구조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나는 손과 발로 온종일 뛰어다녀도
꼬이고 막히는 일들로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하루의 뒷면에선 늘 공허해. 나의 히어로 무쇠 주먹이 돌아왔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돌아와 나를 지켜줘. 커다란 알통에 매달리고도 싶고 헐렁거리는 당신의 소매자락에 숨고도 싶고, 나의 정의를 기다리는 악행 혹은 악행을 기다리는 정의로 심심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시 한 편에서 그 동네에 있었던 옛날 형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의 팔, 사실은 이제 전기 사고로 팔을 잃었는데 그 팔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적 화자가 지금쯤 그 팔이 돌아왔다면 딴 데서 영웅놀이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줄 안에 뒷가시를 만들 때도 이 5줄 안에 이런 서사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뒷가시를 보면 아직은 우리가 연습 단계인 것도 있지만, 또 기존에 이제 뒷가시집을 내신 분들의 시를 봐도 사진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거기서 약간 상상적인 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써보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뒷가시 하실 때 그런 서사적인 이야기, 사진을 보고서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지, 그 사진 이전 모습과 그 사진 이후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사적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영상 조립 시점이에요. 영상 조립 시점, 말 그대로 영상을 조립하는 어떤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 조립 시점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서경적인 구조하고 심상적인 구조를 합쳐놓은 거예요. 서경적인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미지 자체를 묘사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심상적인 거라는 것은 그 내면적인 모습,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그 내면적인 것을 묘사하는 게 이제 심상적인 구조인데, 이 서경적인 구조와 그 심상적인 구조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 편의 이제 각기 다른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와가지고 한 이야기로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없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시 속에서 하나씩 갖고 와서 엮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화롭게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편화된 이미지를 일관된 감각으로 수용해서 하나의 시적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핫한 시들이 이런 그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시만 쓰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기존에 그렇게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다라고 하면 그 포도 하나만 가지고 시를 쭉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포도라는 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포도라는 것이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하고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다른 어떤 이미지들, 그걸 하나씩 갖고 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포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이 영상 조립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조립 시점 시, 제 시를 또 한번 보면은요, 1971년에 표지, 어머니 궁전에서 뛰쳐나와 한바탕 울었다. 그때 이미 난 한 아이의 아비가 될 줄 알았고, 시인이 될 줄 알았고, 언젠간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줄도 알았다. 그때쯤 먼지를 배불리 먹은 내 원고는 책장 외진 곳에 축 처져 있을 줄 알았기에 더 슬프게 울었다. 병들어 나약해진 아버지는 어깨춤을 췄다. 방적 공장에서 귀를 잃은 어머니는 어렴풋이 내 울음을 들었다. 동생 때문에 꽤나 속 썩은 누나들은 마냥 웃기만,
서울의 하늘은 늘 허기졌다. 전쟁 후 남북이 처음 만났고 실미도를 뛰쳐나온 군인들은 수류탄이 되었다. 시간이 정지한 그린벨트의 땅에도 봄은 왔다. 기억은 소파에 기댄 채 늘어진다. 젊음이 그리운 허리띠는 후덕한 다이어트를 고민 중. 너무 구식은 아닌가 거울에 증명서를 비춰본다. 수첩도 잊은 지 오래된 1971년 지워져 간 표지 끝자락을 움켜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적절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한 이미지로 가지고 하나의 시를 썼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옛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파편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불러가지고 하나의 시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시를 얘기할 때도 디카시 사진을 놓고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진의 이미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디카시들은 그 사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만 가지고 시적인 표현을 넣는다든가 뭐 은유를 넣는다든가 상상이나 상징을 넣는다든가 해갖고 시를 만들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좋은 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시는 그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서사적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상상을 해서 그 사진 이전 모습과 그 사진 이후 모습에 대한 상상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 또 그 사진 하나에 있는 이미지가 하나지만 그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맞춰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해보면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디카시가 지금 시작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지금 해외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라고 해봤자 우리 교포들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디카시라는 이제 새로운 장르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초보적인 단계예요. 예.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도 그냥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시, 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디카시가 이제 더 많이 호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디카시를 쓰다 보면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선정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카시로 이제 등단을 준비하시거나 디카시로 어떤 공모전에 입상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기존의 이런 형태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시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디카로 쓰는 글 9번째 묘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묘사는 여기까지 해서 마친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진 구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진 구도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사진 작가분들을 좀 섭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섭외가 좀 안 돼가지고요. 그냥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사진을 좀 찍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을 보시면 사진 구도, 자, 중앙 구도와 이분할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 구도라는 건 말 그대로 사진 가운데에 뭔가가 딱 있는 거죠. 그 중앙에 이제 어떤 대상이 있다 보니까 피사체나 시적 대상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미 많은 것들을 거기 집중해 버려요. 그래서 중앙 구도식으로 된 것들을 보면은 그 사진에 이제 그 핵심적인 요소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디카시가 이제 사진반, 시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에 많이 할애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조금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미지를 시야를 사진한테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아주 그냥 그 디카시 중에 이런 거 있죠. 특이한 사진,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했던 특이한 곳을 내가 찍었을 때 그런 사진들, 그런 것은 이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진을 중앙에 놓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한 거를 내가 포착해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앙에 놓고서 시를 쓰면 되고요. 또 아주 멋있는 장면,
그래서 그게 중앙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동상 같은 그런 조형물 같은데요. 그거를 밑에서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올려다 찍은 건데요. 예, 이런 아주 이미지가 너무 컬러풀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그 화면에 한쪽 구석에 놓게 되면 오히려 이상하죠. 예, 눈에 확 띄는데 구석에 갖다 놓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운데 딱 갖다 놓고 사진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중앙 구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디카시를 한다고 했을 때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여백의 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백의 미를 줘야 되는데 중앙 구도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강 위에 있는 그 선착장 같은 거죠. 예, 그것도 가운데 놨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이 작지 않습니까? 예, 잠시만요. 이거를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예,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이 있고 가운데 이제 보트 선착장이 있는데, 중앙의 구도로 놨지만 그 중앙에 놓은 그 대상이 이렇게 작으면 또 상관이 없어요. 아까 앞에 있던 그 사진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커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 두 번째 거는 대상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게 해서 놓는 방법도 있다. 근데 아무래도 중앙 구도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이 위에 사진처럼 크게 잡아가지고 가운데 딱 넣는 게 훨씬 인상적이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할 구도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분할 구도입니다. 뭐 3분할 구도, 4분할 구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2분할 구도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할 구도는 뭐 좌우로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상하로 나누는 게 또 많죠. 그래서 두 사진이 있는데요. 위에 거는 위에 부분이 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요. 밑에 거는 아랫부분이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부분이 넓을 때는 사진 자체는 약간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느낌상. 근데 밑에 이 꽃하고 하얀 산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맞춰서 시가 좀 평온하고 안정적인 시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 있는 안정적인 구도가 좋을 수도 있고요. 시가 좀 역동적이고 역설적인 이런 시를 썼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에처럼 2분할 됐을 때 윗부분의 면적을 더 많이 할애해서 약간 사진이 불안정하지만 불안정하다는 거는 반대로 역동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또 2분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평선이 이렇게 수평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약간 삐딱하게 기울기를 주셔도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반듯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진이 약간 경직되거든요. 경직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거, 약간 기울기를 주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경과 후경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사진이 앞에서 설명한 거는 위아래로 이분 구도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한 거는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서 앞뒤로 이렇게 화면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과 후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앞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뒷부분이 흐려지는 거고요.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앞부분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잡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카메라 폰으로 찍었을 때는 폰도 이렇게 약간 이게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폰은 약간 좀 평면적으로 찍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요즘 폰에 있는 카메라도 많이 좋아져서 약간 입체적으로 찍히기도 하는데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이제 DSLR 카메라
그런 걸로 찍으면 확연하게 정경과 후경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사진이 이제 좀 약간 예술성이 높은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과 후경, 그 다음에 조금 앞에서 설명했던 중앙구도와 이분할 구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멋있는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그 느낌을 주는 삼각구도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역삼각구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삼각구도라는 것은 이제 삼각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밑부분이 넓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예. 반면에 역삼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있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불안한 거라는 거는 반대로 역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분할 구조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 시가 어떤 시냐, 어떤 풍의 시를 쓸 것이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진을 안정적인 거를 찍을지, 역동적인 거를 찍을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사진 찍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대상을 놓고요. 사진 찍을 때 여러 각도로 찍는 거예요. 안정적으로도 찍어보고 역동적으로도 찍어보고 뭐 이분할 구도로도 찍어보고 정경 후경으로도 찍어보고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그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진을 많이 찍는 게 디카시 쓰는데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진의 구도라고 하면요. 그럼 이제 디카시에서는 어떤 구도로 찍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구도는 여백의 미예요. 예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그 피사체나 대상을 중앙에 놓고 찍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히려 여백의 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피사체나 그 대상을 약간 측면으로 빼고 가운데나 위에나 이 공간에 여백을 좀 주는 거죠. 근데 이 여백이라는 게 여백이 크면 클수록 생각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뒷글씨라는 게 사진이 있고 시가 있는데 시를 읽으면서 뭔가 읽는 사람이 시에 빠져들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 구도로 보게 되면 그 중앙에 커다란 그냥 자극적인 사진이 딱 놓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미 정신이 다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여백의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그 시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의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백의 크기만큼 생각도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고서 여백을 주면 되겠다. 코끼리도 사실은 코끼리가 주인공이고 대상이니까 아기 코끼리를 가운데 놓고 찍을 수도 있는데 약간 옆으로 비껴놓고 강하고 햇살을 이제 한쪽에 더 넣어가지고 여백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떤 글귀가 있다라고 하면 읽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두 번째로는 소실점 구도입니다. 소실점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노란 차선처럼 어떤 한 점으로 계속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이런 걸 이제 소실점이라고 그러는데 중앙 구도로 어떤 그 집중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이런 그 사물을 이용한 소실점을 줘가지고 중앙으로 시선을 모으는 이런 사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도로에 있는 노란 선 이것을 이용해서 또 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앙으로 뭔가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데크길을 이용해 가지고 소실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다 사진이 있는 것보단 이런 소실점을 이렇게 역할을 하는 어떤 대상을 같이 찍어 가지고 그 이미지를
이미지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간다는 거죠. 펠리칸이 이제 쭉 앉아 있는데 바닷가 이 데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집중되고 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4개예요. 방향이 4개가 있죠. 강물, 양쪽 들판, 산, 하늘 해가지고 이것들이 위에 거는 약간 직선의 개념이 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곡선의 개념을 가지고서 가운데로 이렇게 집약되고 있는 아주 멋있는 사진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디카시가 어울릴까요? 예. 여기 있는 사진들은 보통 이제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멋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 오는 날, 비가 내린 다음에 이렇게 도로가 젖었을 때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른 도로에서는 이런 원형, 이 가운데 부분, 원형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원형 부분이 나타나 있고 또 나름 안정적인 구조를 두려고 삼각구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서 디카시의 작품을 만드느라고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 마음에는 듭니다. 예,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보다는 전체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사진보다는 어떤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 더 좋다라고 봐요.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뭐 바위도 있고 산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사진 하나에 너무 많은 사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에 너무 많은 사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산만스럽죠. 예, 산만스러워서 이런 사진보다는 오히려 한 부분을 찍는 사진 이런 거에 메시지 주기도 좋고 실쓰기도 좋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이제 풍경 사진이긴 풍경 사진인데 사진 자체가 단조로우면 또 괜찮아요. 여기 있는 사진 보면 산하고 흰 눈하고 구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배경 사진이지만 배경 안에 산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풍경 사진보다는 부분 사진을 디카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박희람 씨 수업 때 얘기한 건데요. 이쁘고 반듯한 사진보다는 조금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로운 사진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카시가 시하고 사진이 있지만 처음 첫인상을 주는 거는 사진이거든요. 사진이 아무래도 강한 인상을 주죠. 근데 사진으로 우리가 승부하기는 어렵고 시로서 승부하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구도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떡 큰 게 하나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미 많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디카시 작품을 보는 사람은 시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진은 약간 흔들려도 괜찮다. 잘 찍지 않아도 괜찮다. 앞에서 나왔던 예로 들었던 사진들은 다 사진 작가들이 찍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멋있게 나오고 잘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찍을 때는 그런 사진이 못 나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차피 디카시는 시로서 승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진의 구도랑 또 디카시에서 어떤 구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디카시를 여러분이 쓴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내가 찍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을 다시 보면서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사진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카시로 찍게 되면 상하 좌우를 자르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 폰의 그런 어플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사진이 있는데 뭐 조금 자르고 이런 거 괜찮고요. 밝기를 조금 조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특별하게 뭐 색채를 건들거나 이렇게 뭐 많이 건들면 실격 사유가 되겠지만 밝기를 좀 밝게 한다든가 좀 잘라내고 구도상 좀 잘라내고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상을 많이 찍으시고 다양하게 찍으시고 여러 구도로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시를 쓸 때 맞춰서 이제 사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시 수업으로 들어가면 진술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진술. 지난번에 우리가 묘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시를 쓸 때 묘사가 90%, 진술이 10%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묘사가 이제 주를 이루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대상,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묘사가 이제 쭉 진행되고 거기에 내 느낌을 전달시키는 것, 이게 진술이죠. 네. 그래서 진술은 시적 화자가 말하는 형태의 시적인 표현이 바로 진술이다. 그래서 묘사가 시각적이고 감각적이라면 진술은 말하거나 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진술은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과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와 상징을 통한 우회적인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표현하고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라는 것이 그 진술할 때는 그 단락만 놓고 보면 그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그 시 안에서 시적인 어떤 그 연결성을 갖고 비유와 상징, 우리가 앞에서 연습한 은유 같은 거를 통해서 다시 읽혀졌을 때 그게 이제 진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 뭐 쉽게 얘기하면 은유 이런 게 없으면 진술은 일상적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시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은 왜 짠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 하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요함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 숟가락 국물을 떠먹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는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렸던지 나는 울컥 치받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을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선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자, 이런 시예요. 근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인지 수필인지 좀 구분이 안 가는, 그렇죠? 모호하죠. 예. 그래서 일상적인 표현과 진술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거를 수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시인이 시라고 발표하면 이제 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일상적인 표현이 진술하고 다른 이유는, 진술에서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왜 짠가라든가 아니면 이마에 땀을 뭐 계속 닦았다든가 이런 표현에서 시인이 은유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사는 진술을 수용하면서 시적인 사유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 있으면 시의 이제 90%는 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시를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진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사하다가 시적 화자가 한마디 또 던지고, 묘사하다가 또 시적 화자가 한마디 던지고 하면서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의 주의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신춘문예 심사평에서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심사평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적당한 길이의 시.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신춘문예를 응모하는 그 시인들은 시를 좀 길게 써야 돼요. 예. 그래 좀 작품이 인정받으니까. 그렇다고 뭐 꼭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짧은 시도 많이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할 때, 시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다 길게 쓰라고 하니까 길게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지고 시가 이제 맥없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짧으면 한참 몰입하다가 끝나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적당한 길이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시를 읽는 사람들의 그 관심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좀 느슨해질만 하면은 또 끌어당기고, 또 느슨해질만 하면은 또 끌어당기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묘사되다가 진술을 한번 해서 끌어당기고, 묘사하다가 진술하고. 그래서 묘사라는 거는 이미지가 주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묘사하는 게 묘사고요. 진술이라는 거는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적 화자를 통해서 던져주는 거죠. 예. 그래서 묘사라는 것이 진술을 수용하면서 시적인 사유를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당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술은 보통 이렇게 짧게 시 속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시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묘사의 원리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쉬우나 진술은 시적 진술과 직설적 일상어의 구분이 모호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은 시적 화자의 음성을 통해 시적 인식과 사유를 드러낸다. 묘사는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인 장면을 계속 제시하는 거고요. 진술이라는 거는 시적 화자의 음성을 통해서 시적인 인식, 사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술은 시인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진술 부분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를 쭉 읽다가 이거 시인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이 바로 진술인 거예요. 네. 시인의 우리가 내적 발화, 시인 안에서 막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발화돼가지고 독자하고 정서와 시적 사유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윤성학 시인의 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바지는 사냥을 나가기 한 달 전부터 가죽 장갑을 낀 손등에 나를 앉히고 낫을 익혔다. 먹이를 조금씩 줄이고 사냥에 전야 나는 줄여 눈이 사납다. 그는 안다. 알맞게 배가 고파야 꿩을 잡는다. 배가 부르면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꿩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날아 도망갈 수 없을 만큼의 힘, 매바지는 안다. 결국 돌아와야 하는 나의 운명과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야성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꿩이 튀어오른다. 자, 이거 보시면 매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냥의 매바지라는 게 매부리의 이제 사투리예요. 매부리의 사투리인데 매부리가 뭐냐면 사냥에 쓰이는 매를 맡아 기르는 사람을 우리가 매부리라고 해요. 매 사냥꾼이죠. 그럼 이제 매 사냥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 사냥꾼이 뭐냐면 이 손에 이렇게 가죽 장갑을 끼고요. 매를 여기다 이렇게 놓죠. 그래서 매를 날려 보냅니다. 그럼 매가 막 날아가갖고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고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 매는 왜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느냐? 물론 이제 훈련된 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알맞게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알맞게 배가 고프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그냥 뭔가를 잡아야 되고 또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면 멀리 도망가겠지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까지는 다 묘사인 거예요. 묘사인데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굵은 글씨 밑줄 친 게 결국 돌아와야 하는 나의 운명과 이 이야기는 지금 매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가 시적 화자예요. 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를 지금 사냥을 하려고 훈련하고 있어. 먹이를 줄이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나를 굶겼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매가 얘기하기를 결국 돌아와야 하는 나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적 화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와야 하는 나의 운명이다. 이런 것들이 진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이루는 전반적인 게 묘사인데 그 묘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술이 없는 시는 선정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시는 있을 수 있어요. 묘사만 가지고도 좋은 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공모전에 선정된다든가 아니면 당선이 된다든가 등단을 한다든가 이런 시를 보게 되면 이 진술 부분이 있어요. 진술 부분. 그러니까 진술이라는 거는 시인의 어떤 그 내면적인 이야기가 발화돼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결국 돌아야 하는 나의 운명이다. 요 한 줄만 보면 이게 직설적 표현하고 다른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로 들어가서 매라는 그 매개체로 우회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진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묘사에서 그 김기택 시인의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진술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는 지난번에 읽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겨서 밑에 줄 6번째 보면 힘은 오로지 한순간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무더운 한낮 평화롭고 조용한 정글 이런 두 줄 정도가 진술이 되겠다. 그래서 시를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이 두 줄에서 이 두 줄이 정작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시 셔틀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배드멘트 할 때 쓰는 그 공이죠. 셔틀콕. 지붕 빗물 바지를 청소하다 몇 마리 새를 찾았다. 게임도 놀이도 아닌 일들이 당신과 나 사이를 날아다녔다. 곡선의 끝엔 착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서둘러 쳐 올렸던가. 몇몇 단어는 결국 우리의 곁을 떠다니고 라켓은 낮거나 짧게 관계를 잘도 띄워 올렸다. 짧은 공중을 날던 스크래치들, 목마를 피해 장대를 피해 아주 깊숙이 숨어있던 하얀새. 빠져나간 깃털 하나는 누구의 몫이었을까? 깃털은 낡은 교훈이 되었다. 뛰어 올리거나
날려보냈던 시간들도 모두 새가 되었다. 왜 놓치는 일들로 점수를 매겼을까? 뚝 끊어진 말끝마다 점수를 잃고 우리는 동점이 되어간다. 새들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다. 날지 못한 것은 늘 날아오르는 꿈을 꾼다. 응원은 늘 반반씩이다. 야유가 응원으로 들리기도 했지만 격려가 가끔 비난으로 착취했다. 배운 것과 다르게 나쁘게 사는데 익숙하다. 마당도 공터도 없고 공중의 왕복은 더더욱 없는 새의 놀이. 멀리 날려보내려 할수록 가까이 떨어졌던 셔틀콕. 아니 덩그러니 놓인 하얀 새. 집어들고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날려버린다. 이런 셔틀콕을 하얀 새에 비유해서 쓴 시인데요. 여기도 보면 굵은 글씨로 친 부분들이 이제 진술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밑줄을 보시면 배운 것과 다르게 나쁘게 사는데 익숙하다. 자, 이 문장은 사실은 진술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다른 것들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을 왜 넣느냐,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읽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익숙해지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뭔가 하나를 딱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중하게끔 관심을 끌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이 시하고 어울리지 않는 배운 것과 다르게 나쁘게 사는데 익숙하다 이런 문장을 하나 넣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과 모사와 진술에 대한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설명은 뭐냐? 이미지 자체의 정보만 전달하는 게 이게 설명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게 설명이고, 묘사는 이미지 안에 있는 의미를 숨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묘사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거고요. 진술은 의미 안에 있는 다른 의미를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의 직설적 발화와 진술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아닌 그 시인이 어떤 감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인이 안에서 어떤 그 느낌이 발화돼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발화와 그 발화가 표현되는 게 진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엇이 뭐라고 했냐면, 시는 감정으로부터 도피할 때 좋은 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시가 너무 감정이 몰입해 있으면 오히려 또 안 좋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계속 뭐 시인의 감정이 이렇게 발화돼가지고 뭐 시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이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의 과잉이나 어떤 결핍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은 이제 감정의 과잉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또 우리가 반대로 감정이 너무 들어있지 않은 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적 대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정의 표현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 쓴다는 것이 뭐 요리하면서 뭐 맛을 보면서 요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는 그 적당한 거리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직접 설명하게 되면 시적 비유와 상징이 약화된 직설적인 일상어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결여가 되면은 그 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표현, 직설적인 표현이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픔, 기쁨, 분노, 희망, 우울 이런 것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관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시가 아니죠. 시는 구체적으로,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관념적인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조관념을 갖고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술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걸 뭐 다 알아가지고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면 또 시를 이제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럼 또 내가 시를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써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뒷가시를 쓰는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진 하나 딱 놓고 거기에 대한 느낌 5줄 딱 썼다고 해서 그게 이제 좋은 작품은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작품이 되려면 우리가 시를 조금 더 공부하고 그 5줄 안에서도 비유와 은유와 상징과 뭐 묘사와 진술과 이런 것들이 잘 녹여서 시를 쓰게 되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진술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독백적 진술이 있어요. 가장 흔하죠. 독백적 진술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시인이 시적 화자를 내세워서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 독백과 외적인 독백이 있다. 내적인 독백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주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내부를 향해서 하는 독백적 진술이 내적인 독백이 되는 거고요. 외적 독백이라는 건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객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외부를 향해서 하는 그런 진술이다. 그러면 안에서 하는 내적 독백과 밖에서 하는 외적 독백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내적 독백이라는 거는 시인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감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시를 쓸 때는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독백이라는 건 시인이 이제 외부에서 어떤 시적 대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객관적인 거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대상을 통해서 시적인 어떤 감정을 발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엘리엇이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너무 이렇게 오버를 하게 되면 시가 오히려 이제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적 독백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막 시인이 혼자 막 너무 심취해가지고 감정에 너무 푹 빠져서 시를 쓰게 되면 안 된다는. 자, 그래서 김원 시인의 일요일 아침을 한번 볼게요. 일요일 아침 5층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풍경에 사람이 없으니 조용하다. 새 소리만 끼어서 들린다. 소리만 들어서는 어느 종의 소리인지 알 수 없다. 새도 아니고 새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기껏해야 새소리다. 잠깐 사람 소리만 들리지 않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다시 창밖을 본다. 창밖에는 지붕이 있다. 옥상이 있다. 하늘이 있다. 하늘로 향한 높은 건물에 피레침과 안테나도 있다. 날은 흐리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다. 금방이라도 물이 떨어질 것 같다. 새 한 마리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날개를 펼치지 않으면 날 수 없듯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바깥에 사람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따지고 보면 많다. 외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씻기, 닦기, 말리기, 입기, 신기, 그리고 우산 하나. 씻기와 닦기와 말리기는 생략하더라도 입기와 신기는 갖추어야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것. 비 오는 날에 우산 하나, 비가 올지도 모르는 날에 우산 하나. 어느 일요일 아침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창밖으로 사람 하나 추가하려 나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시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일요일 아침에 대한 묘사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감정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말합니다. 예.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창밖으로 사람 하나 추가하려 나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적막함, 외로움 뭐 이런 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쵸? 감정을 억제하면서 시를 이렇게 잘 써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유적인 진술이 있어요. 권유적인 진술. 시에서는 이제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인데요. 시적 화자가 상대를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진술이에요. 그래서 시가 하나의 이제 문학 작품인데 시 속에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시 속에서 어떤 사람을 흉내하거나 이런 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금지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요새는 간혹 이런 시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안도현의 그 연탄재 시가 대표적으로 이런 시인데 그래서 이 시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시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권유적 진술에서는 목적성 진술이 있고 비목적적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갖는 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축시나 기념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70년대하고 80년대 많이 일어났던 참여시, 민중시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진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라고 보기보다는 뭐 행사 글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 비목적성 진술이 있어요. 시적 화자의 자유로운 주장과 권유를 통해 시인이 담고 있는 내면을 호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권유적 진술의 시는 바로 이 비목적성 진술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예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알고 있는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이런 짤막한 시인데, 그러니까 권유적인 이런 시들이 대부분 짧습니다. 예, 짧아가지고 어떤 그 시인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를 그 시에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 연탄재를 차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연탄재처럼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이건 시도 아니다 뭐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권유적 진술이라고 해서 시인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작품에 이렇게 발화되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해석적 진술이 있어요. 그 해석적 진술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유적 진술하고 좀 비슷한데 권유적 진술은 약간 권하는 게 좀 강한 거고요. 해석적 진술은 그냥 깨달음을 그냥 나타내는, 설명해 주는 그런 시죠. 그래서 통찰과 깨달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시,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덕규 시인의 밥그릇 경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밥그릇 경전. 굉장히 잘 써진 그런 시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불경스런 잡념들을 싹싹 핥아서 깨끗이 비워놨을까요? 볕 좋은 절집들에게 가부잣은 개밥그릇 하나 고요히 반짝입니다. 단단하게 박힌 금관 말뚝에 묶여 무심히 먼 산을 바라보다가 어슬렁 일어나 앞발로 굴리고 밟고 으르렁 물어뜯다가 끌어안고 뒹굴다 찌그러진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제 밥그릇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을까요? 테두리에 잘근잘근 씹어 외운 이빨 경전이 시리게 촘촘히 박혀있는 그 정신.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대목에선가 할 일 없으면 가서 밥그릇이나 씻어라 그러는. 이게 이제 밥그릇 경전인데요. 많이 혹평받고 있는 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시인이 깨달음을 통한 것을 발화시켜서 표현한 작품이다. 그래서 해석적 진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유적 진술이나 해석적 진술에 이런 시를 쓰려면 진짜 해탈한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권유적 진술 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기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읽었을 때 그게 공감이 가야 되는데 읽는 사람이 읽었을 때 아니 뭐 너가 뭐 이런 얘기를 해 잃어버리면 이제 시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륜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포리즘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아포리즘 진술. 이 아포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깊은 체험의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나타낸 짧은 글이 아포리즘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로 갖고 와서 시적인 진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사유를 드러내는 이거는 직설적인 어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라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시로서 읽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게 시인이 시를 썼는데요. 그건 이제 해설가가 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사실은 해몽이 더 멋있어서 더 멋있어지는 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철학적 사유가 드러나는데 약간 직설적인 어법.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읽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번뜩이는 직관이 부여되거나 압도적인 철학적 사유가 이미지에 있고 아포리즘의 문학적 감각을 더 씌워줄 시적 감각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카시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사진을 딱 놓고 그 사진에서 내가 갖고 있던 철학을 다 이렇게 발화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최고의 디카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내가 하고 있는 관심,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그 분야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거기서 뭔가 득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철학적인 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정영종 시인의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이거는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뭐 표현도 없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 시어로 된 일반적인 언어로 된 문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사유가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뭐 섬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럼 뭐 평론가들이 난 이런 그 해설가들이 섬은 이거일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막 해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유가 깊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박국기 시인의 경렬 비열도예요.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딘가에 사랑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짧은 시들은 아주 응축된 구절, 막 10줄, 20줄 이런 시가 아니라 단 몇 줄의 시인데 그 응축된 구절을 통해서 아주 명징한 울림을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랫동안 생각하게 됩니다. 아, 섬은 뭘까? 경렬과 비열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은 뭘까? 이러면서 깊은 사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카시를 찍고 우리가 5줄의 이제 시를 써야 되는데 그 5줄이 이제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줄 안에 많은 걸 넣으려고 막 한단 말이죠. 한 줄이 길어야 되게. 한 줄이 길고 막 할 말이 많은데 5줄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쳐내고 5줄이어도 짧게 또 4줄로도 3줄로도 2줄로도 이렇게 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시에 필요한 거는 오히려 그 철학적인 사유가 담겨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권유적 진술이나 해석적 진술이나 아포리즘 진술 이런 것들이
그 시의 내재가 돼야 진짜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디카시를 쓰면서 너무 쉽게 쓴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디카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괜찮게 쓴 작가들이 어떤 직관적인 그 관찰을 통해서 시를 쓰는 그런 시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좋은 시인데, 우리가 이제 좀 한 단계 앞서간다고 하면 이 디카시의 이런 철학적인 사유를 좀 내포하는 그런 시를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앞에서 우리 묘사에서 한번 나온 거 있었죠? 네, 묘사에 나온 거 있었는데 여기 이제 파편적인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파편적인 진술. 파편적인 진술은 뭐냐면 우리가 묘사에서 설명했던 그 영상 조립 시점과 유사합니다. 예, 영상 조립 시점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그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이런 게 이제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 진술에서도 이런 파편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이긴 한데요. 좀 어려운 시입니다. 이지아 시인의 도시는 나에게 필연적 사고 과정을 부여했다라는 시예요. 이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파편적인 이미지라는 게 뭔지, 또 영상 조립 시점이라는 게 뭔지, 또 현대 시든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도시는 나에게 필연적 사고 과정을 부여했다. 새로운 도시가 발견되고 인류가 생명을 연장한다면 그녀는 구석에서 노끈을 자른다. 김이 나가고 차가워진 일이다. 이를테면 스프링이 나타나고 그녀는 아픈 국가를 잊어버린 채 탕을 끓인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뼈를 우려내면서 회전문은 두통을 모르고 냉동차는 안개를 품고 도착한다. 버스나 건물을 그대로 두면서 닭이 끓고 있다. 차가운 물이 수증기가 되고 고기가 고기를 찾는 초현실의 순간. 눈이 오고 눈이 오지 않는 요일에도 거기엔 계속 닫고 싶은 빛이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국가의 주변에서 새벽이라고 부르는 살코기의 국적 없는 망명들. 끝내야 하는 것은 뜨거운 물에 불린 닭털이다. 하얗고 조용한 증발이다. 첫 관계를 배울 때 육신의 연한 조직은 털이 많은 짐승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언젠가 울타리 밖에서 소성되던 감시자, 이를테면 스프링이 휘어지고 사고는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주인은 남은 것을 정리하라며 그녀에게 할 일을 준다. 오늘은 질긴 껍질에 줄거리를 풀어본다. 노끈을 자르면 냉동닭이 가득 찬 박스가 열리고 골목이 열리고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질퍽이는 냉동닭을 끌어안고 강서지점 간판 밑에 서 있다. 환영같이 TV는 내용 안에서 움직일 테고 흑인 목사는 들리지 않는 영어 예배를 몇 년간 주도하겠지. 그녀는 잘린 노끈을 처음처럼 연결한다. 소금보다 고운 첫눈이 저런 건 틀어진 살들의 노래일 거야. 필요하다는 말은 한국어로 무엇이지? 그녀는 천장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 흔들리는 스프링. 이를테면 녹슨 도시가 튕겨져 나가고 날이 풀리면 눈이 녹고 창문에 두드러기가 붙으면 액체를 꿈틀대고 도시의 암벽에는 실외기가 매달려 있다. 우리는 능글맞게 순진하게 고기는 고기를 피하고 서로에게 묻어지지. 도시는 긴 팔을 꺼내 서로에게 묶인 뒷목을 끊어주려고 여린 미래부터 팽글팽글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야, 이런 시예요. 근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쵸? 네. 파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뭐 스프링이 나오는데 또 닭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또 뭐 첫눈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막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70%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 정도는 읽는 사람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30%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맞춰 나가는 그게 이제 좋은 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현대 시들은 거꾸로 해요. 30%만 얘기해요. 30%만 얘기하니까 나머지 70%를 내가 못 맞히니까 시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또 시 해설하시는 분들이 맞춰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쓰이는 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뒷가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내가 그 사진 한 장에 있는 그 이미지를 전부 다 아주 생생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묘사는 간단히 거기에 내 이야기 진술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요.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뭔가 사진의 앞 이야기랑 사진의 뒷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철학적 사유 그러니까 이 철학적 사유라는 게 꼭 내가 뭐 철학서적을 공부해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쓰는 그런 철학적 사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모습이 바로 철학적 사유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 이야기를 발화시켜서 꺼내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잘 되려면 우리가 문학을 더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더 공부하고 철학도 더 공부하고 그런 거를 더 많이 공부할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잘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이제 이 정도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 이성신님의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꽃이 지금 시든 사진인데요. 사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중앙으로 딱 잡았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쁘게 나오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때 소개해드린 그런 사진들은, 디카시 사진이 아니라 사진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이니까 사진이 아주 멋있고 깔끔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작품으로 쓰는 그런 사진은 꼭 그렇게 깔끔하고 뭐 멋있게 잘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요 정도 내가 찍었다라고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든 꽃이에요. 그러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 제목도 우리가 익히 아는 거 잘 쓰신 것 같아요. 꽃 한 송이 피우려 평생을 노력했고 꽃잎 떨구지 않으려 지금도 노력 중이다. 노력 중 이렇게 끝났는데요. 노력 중이다. 이렇게 좀 풀어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 좋고 주는 이미지도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죠. 그죠? 성정희님의 시 나무와 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와 의자. 풍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나무도 있고 공원도 있고 벤치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나무가 주가 되는데요. 이런 배경들이 조금 단조로우면 더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좀 산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사진 카메라 위치를 조금 바꿔서 뭐 의자와 도로만 나오게 한다든가 의자하고 뭐 이렇게 풀만 초록 풀만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와 의자. 내 마음 한쪽에도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냥 좋아서 의자에 앉히고 싶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쓰셨는데 시는 조금 더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한쪽에도 내 마음 이런 거 내는 사실 좀 빼는 게 좋아요.
너무 이야기를 한정시키니까 나나 너나 이런 거는 좀 빼시는 게 좋아요. 마음 한쪽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마냥 좋아서도 예, 이걸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는 조금 더 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빛. 자, 이것은 뭐 버섯 모양인 것 같아요. 그쵸? 예. 나무가 있고 숲에 있는 버섯인데요. 하늘빛. 윤순이. 엄마, 하늘은 무슨 빛깔이야? 글쎄, 아마 초록일걸. 풀들이 모두 초록인 걸 보면 예, 시도 깔끔하네요. 예. 하늘빛. 그렇죠? 예. 하늘빛. 하늘은 무슨 색깔이야? 초록빛. 시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손을 더 보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목도 하늘빛보다는 뭐 다른 걸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녹색 사명, 이은성님의 녹색 사명. 연꽃이네요. 연꽃잎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초록빛 휘장에 요동 없는 투제. 가장 맑은 것만 남겨. 건네는 날이 오기까지 소리도 없이 외쳐보는 다짐. 녹색 사명. 그것이 이제 녹색 사명이라는 거죠. 예. 는 조금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조금 뭔가 좀 더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녹색 사명. 예. 녹색 사명. 이 제목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 사명. 제목이 어색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원아님의 해와 달. 거미를 찍었네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전경, 후경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배경이 있지만 배경이 이렇게 후경이 뿌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지저분한 것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거미가 집중되게 되고 그러면 거미가 여기 있으니까 피사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여백이 되는 거죠. 예, 그 여백의 미가 있는 그 사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공들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자, 해와 달, 하느님, 해님은 정해진 것 같네요. 이 동아줄 잡고 올라가면 저는 달님 만들어 주세요. 예, 해와 달. 해와 달보다 햇님, 달님이 낫지 않을까요? 햇님, 달님. 예. 제목은 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시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흥미하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꽃단자. 자, 서은아님. 인테리어 새로 했음. 놀러 오셈. 단 돌아가는 건 장담 못함. 근데 이게 사진이 조금 거미가 정확하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거미인 건 같은데 앞에 있는 사진은 확실하게 이제 이미지가 거미라는 이미지가 부각돼가지고 딱 봐도 거미인 줄 알겠는데 밑에 있는 사진은 이거가 거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위에 뭐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뭐 먹이로 잡은 건지 꽃잎인지 좀 사진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죠? 그러면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미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몇 번 찍으려고 노력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폰 카메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DSLR 같은 카메라로 좀 잡지 않으면 거미는 찍기 어렵더라고요. 인테리어 새로 했음 놀러 오셈. 단 돌아가는 건 장담 못해. 좀 이런 표현도 이제 구어체적인 표현인데 그래도 구어체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봤는데요.
뭐 시가 괜찮은 거는 뭐 사진이 좀 아니다 싶으면 사진을 다시 한번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사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굉장히 잘 나온 사진도 몇 사진이 있었고요. 시는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디카시가 우리나라 디카시가 아직 10년이 안 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초보 단계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 부분이 약간 옛날 서정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화. 예. 그림에다가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하던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있어요. 아직도. 예. 일반인들도 보면 디카시라고 하면 사진하고 시지.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했던 시화전 그런 시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시화전에 만들었을 때 그런 시들을 보면 서정적인 시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디카시를 보면 또 다른 디카시를 수업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그 서정시 단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술에서 아주 좋은 걸 배웠지 않습니까? 철학적 사유가 포함되는 그런 시들. 그래서 앞으로의 디카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가 이제 주가 이루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디카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냥 마냥 사진 찍고 시 쓰고 사진 찍고 시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디카시를 만드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뭐 잘했다 좋다 뭐 작품이 좋다라고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좀 더 발전된 모습. 예. 그래서 우리가 은유도 배우고 시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묘사도 배우고 진술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좀 새롭게 다양하게 좀 써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디카시를 조금 쓰고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존의 디카시하고 약간 좀 차별적인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것만 주문하는데요. 이게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해보고 내가 쓴 그런 시나 그런 디카시가 다 좋죠. 다 좋은데 저도 뭐 시마를 만들고 또 시도 내고 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시 읽고 좋다 뭐 시마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거는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반겨요. 예.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작품이지만 그걸 조금 더 손을 보시고 더 좋은 작품 또 여러분 사진도 더 잘 나온 사진 다시 한번 더 찍고 이런 걸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제 요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추석도 지났고 이제 가을도 왔고요. 다음 주에 또 연휴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은 언제냐면 10월달에 10월 10일 10월 10일 둘째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사이에 있어가지고 뭐 어디 뭐 쉬러 가실 수도 있지만 10일 날 수업한다는 거 알아 놓으시고요. 다음 주 주제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디카시 또 열심히 찍고 디카시 작품 내시면 되는데 디카 에세이를 한번 또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카 에세이 지난 시간에 주미경 작가가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에세이 쓰는 법, 또 어떻게 해서 에세이 작가가 됐는지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주미경 작가는 사실은 저나 주미경 작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출발 시점이 똑같아요. 초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미경 작가도 그 네이버 시산문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시산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등단한 초보였고, 준경 작가도 등단 초보였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도 다 등단한 초보였어요. 초보였는데, 계속 노력한 사람은 뭐 상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고 하시라고 이제 준병영 작가를 초대했고요. 그래서 준병영 작가한테 이제 에세이에 대한 것도 배웠으니까 또 가을이 왔지 않습니까? 가을이 왔으니까 그 에세이에 대한 글을 한번 써서 내시면 되는데요. 그래, 에세이라고 해서 글을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긴 글을 안 읽습니다. 예. 시도 긴 시를 별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카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짧게 보고 짧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들. 그러니까 에세이도요,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카 에세이, 심화의 이제 디카 에세이 코너를 마련하면서 하는 얘기가 길게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짧게. 사진 한 컷에 짤막한 글, 또 사진 한 컷에 짤막한 글.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그 전개되는 사진에 맞게 사진을 한 컷 한 컷씩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디카 에세이다. 뭐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그러니까 디카 에세이를 쓴다고 해가지고 막 장문의 글을 스필 에세이처럼 장문의 글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디카시를 3편을 하나로 합쳤다. 그게 디카 에세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5줄씩이면 너무 짧긴 한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길게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글 쓰는 부담감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글 쓰는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사진하고 같이 겹쳐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도 왔고, 뭐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하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글쓰기에 딱 좋은 계절이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 갖고 있는 내재된 철학적인 사유, 그걸 한번 끄집어내서 디카시도 만들고 디카 에세이도 한번 만들어서 다다음 주 10월 10일 날 또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